경기도 광주시 우거진 잡목림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솟아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곤지암 정신병원입니다. 1996년 폐쇄된 이후 이 건물은 인간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오직 악몽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포체험 동호회 심연의 멤버인 민우, 지수, 준호, 그리고 서연은 오늘 밤 이 금지된 구역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 조회수를 올릴 생각뿐이었으며 이곳에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찍어야 할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는 바스라진 낙엽들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고성능 카메라를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서연아. 이건 다 연출이고 분위기일 뿐이야. CNN이 선정했다는 타이틀만으로도 우리 채널은 대박 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철문에 감긴 녹슨 사슬은 누군가 억지로 끊어낸 듯 날카롭게 잘려 있었습니다. 마취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찌든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약품 냄새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자 누렇게 변한 벽지 위로 환자들이 손톱으로 긁은 듯한 깊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갑자기 복도 끝에서 들려온 소리에 일행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쇠바퀴가 바닥에 닿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지만 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가 내는 것처럼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준호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난 곳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는 버려진 진료 기록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떤 기록지에는 피 섞인 침으로 쓴 듯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뷰파인더 속에서 가끔씩 사람의 형체가 복도를 가로질러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렌즈 안에서만 숨 쉬고 있었습니다. 1층 중앙 복도를 지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곳에는 병원 장실로 통하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병원의 원장은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했으며 일이 틀어지자 모든 환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장실 안으로 들어간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사진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사진 속 원장의 눈동자가 지수를 향해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깨악! 지수의 비명소리가 폐쇄된 병동 전체를 울렸습니다. 동시에 원장실 벽면에 걸려있던 거울들이 일제히 깨져 나갔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연의 뺨에는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우는 탈출을 결정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여긴 정말 위험해. 그들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모든 손전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고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때 2층 복도 위쪽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6호, 206호로 와.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늙은 노인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홀린 듯 준호가 계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괴력을 발휘하며 그들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야, 어디가? 민우와 나머지 일행은 준호를 쫓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가장 끝, 한 번도 열린 적 없다는 철문이 달린 방, 바로 206호실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준호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206호실의 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입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다시 다그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깝고 선명했습니다. 낡은 휠체어 하나가 아무도 타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위에는 준호의 이름표가 붙은 환자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름표가 붙은 환자복이 휠체어 위에서 발견되자 복대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숨쉬고 대화하던 동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를 상징하는 낡은 천조각만이 남겨진 상황. 민우와 지수, 서연은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206호실의 어두운 구멍을 응시했습니다. 준호야, 장난치지 마. 이거 하나도 안 재미있어. 지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병원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십 명의 환자가 동시에 낄낄거리는 듯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민우는 카메라를 206호실 안으로 비추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다른 방들은 곰팡이와 폐기물로 가득했지만 206호실의 바닥은 누군가 방금 청소한 듯 윤이 났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수술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가죽 구석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그녀의 목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밧줄에 조여지는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지수가 서연을 부축하려 했지만 서연의 몸은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 206호실 안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중한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찼지만 문은 마치 거대한 암석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서연의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 질척이는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우와 지수뿐이었습니다. 지수야, 여길 나가야 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민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려 뒤를 돌았을 때 아까 지나왔던 복도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양옆의 문들이 미친 듯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콱쾅, 쾅, 쾅. 마치 거대한 심장이 고동치는 듯한 소음이 병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이번에는 소리의 근원지가 명확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십 개의 의료용 카트가 스스로 움직이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카트 위에는
녹슨 메스와 수술 도구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서로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뛰어! 민우가 지수의 손을 잡고 반대편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늪처럼 흐물거리며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벽에서 창백한 손들이 튀어나와 그들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간신히 비상계단에 도착한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위쪽에서 차가운 액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피였습니다. 계단은 순식간에 피로 가득 찼고 그 붉은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치아 같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환각이야. 다 환각이라고. 민우는 카메라를 내던졌습니다. 카메라는 피바다 속에 빠져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내뱉으며 꺼졌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때 벽 뒤에서 나지막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한 명이 부족해. 원장님이 기다리신다. 그 목소리와 동시에 지수의 발밑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지하 저장고로 추락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에 걸린 것은 지수의 차가운 머리띠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공동묘지에 남은 생존자는 오직 민우 한 명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민우는 공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아무 방이나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환자들의 공동 세면장이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 큰 거울 하나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도하려던 찰나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의 민우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무표정하게 서서 자신의 목을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우드득 거울 속 민우의 목이 180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다음은 너야. 민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세면장의 모든 수도꼭지에서 검은 액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무언가 거꾸로 매달린 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실종되었던 준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우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우야, 왜 이제 왔어? 수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준호의 형상을 한 그건이 천장에서 내려왔을 때 민우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인간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눈앞의 존재는 분명 친구였으나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뼈가 아닌 뒤틀린 원한처럼 보였습니다. 민우야, 무서워할 것 없어. 여기선 아무도 아프지 않아. 준호의 입이 기괴하게 벌어지며 말했습니다. 그가 입을 벌릴 때마다 안쪽에서 작은 벌레들이 기어나왔고 세면장의 바닥을 시커멓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 치다 세면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목이 꺾인 채 기괴하게 웃고 있었고 현실의 민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갑자기 준호의 손이 민우의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닿는 곳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살려줘, 준호야, 제발.
민우가 울부짖으며 주저앉은 순간 세면장 문 밖에서 다시 달그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준호의 움직임을 제지하듯 한참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준호의 형상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더니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그 틈을 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길어지던 복도가 갑자기 수직으로 꺾이더니 민우를 아래층으로 굴려 떨어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의 가장 깊은 곳, 공식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하 2층 저장고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위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포르말린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가 뒤섞여 폐를 찔러왔습니다. 바닥에는 수백 개의 낡은 차트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피험체, 백사호, 실패작, 소각 예정 같은 글귀들이 붉은 잉크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미친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창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하나에 서연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수술용 실로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무언가에 의해 봉해진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구하려 철창에 다가가는 순간 방 안의 전등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적출하고 박제하던 원장의 비밀 실험실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축음기가 놓여 있었고 거기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1950년대에 기괴한 왈츠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백가운을 입고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남자.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왔군. 이번에는 아주 건강해. 보여. 원장의 목소리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불쾌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녹슨 메스를 들고 민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철창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지만 원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민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공포를 느낄 때 가장 순수한 영혼을 내뱉지. 난 너희의 그 순수한 비명이 필요하다. 원장이 메스를 휘두르자 민우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장의 가운 속으로 흡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원장은 피를 마실수록 점점 더 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은 철창 안에서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원장의 등 뒤 거대한 액체 저장 탱크 안에는 실종되었던 지수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듯 공허했습니다. 그 탱크 밑에는 206호실의 정수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영혼을 수확하는 농장이었습니다. 206호실은 그 영혼들을 선별하는 입구였고 지하실은 최후의 가공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원장은 민우의 가슴에 메스를 대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자, 이제 너도 영원한 치료의 일부가 되는 거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민우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때 민우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내던졌던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저거 뭐야. 살려주세요. 수만 명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메시지들이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그 빛을 보고 괴성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공포를 먹고 사는 존재에게 타인의 희망과 관심은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쏟아지는 수만 명의 실시간 댓글과 빛은 지하 실험실의 어둠을 날카롭게 가르며 원장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불결한 빛은 뭐냐? 원장이 괴성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가져온 수만 명의 시선은 공포라는 어둠 속에서만 군림하던 원장에게 치명적인 실체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고통을 참고 서연의 철창으로 기어갔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원장의 메스를 집어 서연을 결박하고 있던 가죽끈들을 끊어냈습니다. 서연은 입에 물린 재갈이 풀리자마자 격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냈습니다. 민우 오빠, 지수는? 지수는 어떻게 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액체 탱크에 갇힌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지수가 잠겨있는 탱크 안의 액체는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화상 입은 얼굴은 분노로 인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를 이 건물의 벽 속에 영원히 박아넣어 주마. 원장이 손을 뻗자 지하 저장고의 벽면들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수십 구의 미라화된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 병원에서 죽어나간 환자들이 원장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우와 서연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이제 복도가 아닌 그들의 뼈 마디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탈출구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유일한 길은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206호실을 통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역설적으로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서연아, 내 손 꼭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돼. 민우는 지수의 탱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화 유리가 깨지며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민우는 지수를 등에 업고 서연의 손을 잡은 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원장과 시신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등에 차가운 손들이 스쳤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층 복도, 저주받은 206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지금은 환한 빛을 내뿜으며 열려 있었습니다. 206호실 안으로 뛰어들자 공간은 병실이 아닌 끝없는 거울의 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거울 속에 민우, 서연, 그리고 의식을 잃은 지수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 길이 없어.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아까 죽은 줄 알았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괴물이 아닌 생전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야, 이쪽이야. 진짜 너희를 비추는 거울을 찾아. 민우는 수많은 거울 중 단 하나. 자신들의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비치지만 눈동자만은 살아있는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원장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민우의 목을 낚아채려는 찰나 민우는 온 힘을 다해 그 거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민우의 시야가 하얗게 멀어갔습니다. 귓게는 원장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안 돼. 내 병원이, 내 환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민우와 서연, 지수는 병원 밖 차가운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곤지암 정신병원의 건물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받듯 먼지가 되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수는 기적적으로 맥박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환청에 시달렸지만 서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거울을 깨고 나올 때 거울 속에 남겨진 자신의 그림자가 원장과 함께 무너지는 건물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거울 속의 민우는 여전히 206호실의 어둠 속에서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달그락 하는 소리가 귓전을 맴돕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잠시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민우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던 영상은 현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영상으로 기록되며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를 정교한 연출과 집단 환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준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지수와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한 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민우만이 그날의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무너진 병원의 잔해 아래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자신의 카메라 복구 데이터를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의 대부분은 노이즈로 가득했지만 마지막 5초 분량의 영상이 기적적으로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민우가 거울을 깨고 탈출하던 그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던 민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거울 너머로 뛰어드는 민우의 등 뒤로 수천 개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모두 민우의 목소리로 한꺼번에 속삭였습니다. 너만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 민우는 집안에 모든 거울을 치웠습니다. 화장실 거울은 검은 천으로 덮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칠 수 있는 모든 표면을 제거했지만 공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우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고인 빗물 웅덩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발밑을 내려다본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빗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물속에서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민우의 얼굴은 원장의 화상 입은 피부처럼 문드러져 있었고 입안에서는 끊임없이 녹슨 메스와 바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도망쳐 들어온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낡은 휠체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민우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건 환각이야.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문틈 사이로 검은 액체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액체는 서서히 형체를 갖추더니 침대맡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을 비추었습니다. 꺼져 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켜지며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0명이었지만 채팅창에는 단 한 명의 아이디가 끝없이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디, 원장, 치료 시간이다, 민우야. 민우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린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방 벽면이 서서히 갈라지더니 1년 전 무너졌던 곤지암 정신병원의 낡은 콘크리트 벽들이 민우의 방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가구들은 순식간에 녹슨 수술대와 곰팡이 핀 환자용 침대로 변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민우의 정신 속으로 통째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준호와 초점 없는 눈을 한지수, 그리고 입이 꿰매진 서연이 의료용 카트를 밀며 서 있었습니다. 카트 위에는 민우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진료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206호실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민우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민우의 몸은 강제로 휠체어에 묶였고 그는 어둠이 가득한 복도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방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현실 세계로 걸어나가는 그림자 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민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울 속의 괴물이 민우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민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곤지암의 복도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카트를 밀어야만 합니다. 병원 문이 닫히며 마지막 불빛이 꺼졌습니다. 곤지암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